안녕하세요, 단쌤입니다. 올해 60살이 된 김씨와 이씨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두 분의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은퇴 후에 그 선택이 나머지 100세 시대 3, 40년을 좌우할 수 있죠. 자, 각자의 상황을 들어보시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지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공지 있습니다. 2월 20일 김동건 강사의 에어비앤비로 매달 300만 원 버는 실전 노하우 무료 줌 특강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수익화 방법부터 다양한 실전 사례 모두 알려드립니다. 지금 아래 고정 댓글창에 신청하시고요. 무료로 드리는 요 전자책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뉴스 기사인데 은퇴하니 벼락거지 66세 이상 44%가요. 월 90만 원으로 산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은퇴 전에는 연 6,255만 원 수입이, 그렇지만 은퇴 후에 급감하죠. 58% 감소해서 2,700. 이거 가지고 생활이 안 되다 보니 계속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지금 60대 이상 일을 하면서 생활하는 분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물어봤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요소별 중요도 1위가 뭘까요? 당연히 건강이죠. 건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죠? 네, 돈이죠. 경제적 여유. 자, 또 물어봤습니다. 현 직장을 그만둘 경우 가장 걱정되는 거 현실이죠. 네, 생활비 부족. 아까 여기 2위였는데 현실은 이게 1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서울에 사는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60대 은퇴자 김씨와 이씨, 출발점은 똑같아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한 거죠. 과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김씨의 선택. 10년 후 15억을 노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현재 보유 중인 아파트를 유지하면서 미래의 자산 증식,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익숙한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자산을 그대로 보유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문제죠? 이분이 국민연금을 받는 게 한 17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 갖고 생활이 안 되잖아요, 부부가. 그래서 이분 전략은 요즘 60 젊은데 10년 뒤에 이 아파트 최소 15억은 될 때니 10년간은 내가 일을 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메꾸자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10년 후 15억 플러스 알파. 그런데 감당해야 될 것들도 있죠. 자, 두 번째, 이 씨의 선택입니다. 자, 이분은 현재의 여유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분이 살고 있는 10억짜리 아파트, 그걸 다운사이징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이분은 현재 1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집을 5억짜리로 이사를 가는 거죠. 다운사이징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남는 5억이 있잖아요. 5억을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서 월세를 받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요. 자, 그러면 이분은 알아보셨는데 한 200만 원 정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또 실제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분은 즉각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그죠? 은퇴 후에 내가 일하지 않고 요 200만 원 플러스 국민연금 17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한 370만 원 되잖아요. 요거 가지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누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분은 다운사이징, 좀 불편하지만 집을 줄이고 남는 돈으로 투자를 해서 월 200만 원 소득을 만들어서 노동 없이 안정적인 돈 걱정 없이 살겠다는 게 이 씨의 선택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김씨 뭐였죠? 집을 그대로 두고 미래 자산 증대를 위해서 현재 거주하면서 안정감을 추구하는 거죠. 대신 부족한 생활비를 메꾸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씨, 집을 줄이고 남는 돈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 만들어서 좀 편하게 살겠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김씨와 이씨 중에 어떤 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선택하기 쉽도록 본격적으로 두 사람의 전략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장점과 단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김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씨 전략이 뭐였죠? 현재 10억짜리 아파트에서 그냥 살면서 10년간 부족한 생활비는 일을 통해서 충당하겠다. 요즘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60대부터 한 70대 초반까지는 일하는 것을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건축 또 지역개발을 통해서 최소 15억 될 때까지 좀 견디자. 과연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전략이고 또 장점 또 단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장점입니다. 뭐죠? 잠재적 수익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래 자산 증대 가능성. 네, 이분 말씀대로 만약 계획대로 된다면 현재 10억인 이 아파트 최소 15억 이상 갈 수 있겠죠. 10년 뒤에는. 그러면 최소 50% 이상의 자산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심리적인 안정감이죠. 매우 중요하죠. 자신이 오랫동안 산 이 집에서 계속
사는 거죠. 익숙한 환경에서 살면서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은퇴 후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현재 거주지를 유지하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죠. 자, 그런데 단점도 있죠. 위험 요소, 불확실성과 건강 리스크입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는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50년, 60년 살아봐서 알겠지만 부동산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매번 바뀝니다. 그래서 김 씨가 예상한 대로 상승만 한다는 보장은 없죠. 재건축이 지연되거나 또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해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위험 요소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회비용입니다. 내가 10억이라는 큰 자산을 유동성이 낮은 형태로 묶어두는 게 좋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투자 기회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투자 가능성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건강 리스크입니다. 이게 가장 크죠. 이분의 전제가 뭐였죠? 내가 10년만 버티면 최소 15억 아니 20억도 기대할 수 있으니 그동안은 부족한 생활비를 일을 통해서 충당하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전제가 계속 유지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획이 흐트러지겠죠. 자, 통계에 따르면요, 65세 이상 42%가 건강 문제 때문에 내가 이 정도까지 일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채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만약 김 씨도 건강 문제로 중간에 일을 하지 못한다면 생활비 충당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정책 변화 리스크. 여러분들 이제 경험해 보셨겠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 또 세금 정책, 또 규제, 또 보유세, 양도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자산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 씨는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 건강이 10년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건강할까? 보장을 할 수 없죠, 건강은. 그래서 이게 위험한 요소입니다. 자, 두 번째, 부동산 시장 매번 바뀌잖아요. 이런 불확실성, 내가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나? 마지막 세 번째, 자, 현재 자산을 내가 유동하지 않고 묶어두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 씨의 전략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씨의 전략이 뭐였죠? 10억짜리 아파트를 매각하고 5억짜리 집으로 다운사이징 한 다음에 남은 5억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서 매달 200만 원의 현금으로 만들어서 지금 당장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즐기겠다라는 게 이분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의 전략,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경제적 안정성, 또 리스크 분산이죠.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즉각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매달 임대 수입으로 200만 원 정도 나오고 이분의 국연금 170만 원 합치면 370만 원이니까 은퇴 후에도 내가 일하지 않고 돈 걱정 없이 은퇴 생활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은요, 은퇴 후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뭐죠? 경제적 안전성을 제공하죠. 예측 가능한 재정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 없이 삶을 누릴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 분산입니다. 자, 이 씨는 자산을 두 가지로 나눴죠. 하나는 거주형 부동산, 하나는 수익형 부동산. 자, 이러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는요, 자산을 한 곳에 묶어두는 것보다는 안전할 수 있죠. 자, 거주형 부동산은 생활 기반을 제공하고 또 수익형 부동산은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역할을 하죠. 자, 이는 자산 관리의 안정성 또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스트레스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돈에 대한 스트레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분의 선택은 적어도 돈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다운사이징의 효율성입니다. 자, 이분이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불필요한 공간, 비용을 줄일 수가 있죠. 관리비도 적게 나오고 또 재산세도 적게 나오고, 자, 그런 효율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분의 선택도 역시 위험 요소는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인플레이션 리스크입니다. 자, 이분이 지금 당장은 월 2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부동산을 통해서 만들 수 있지만 실질적인 구매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년 뒤에도 그 200만 원이 더 될 수도 있지만 그대로 200만 원이 있든가 아니면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5년, 10년 뒤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요 200만 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임대 시장의 변동성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해요.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내가 수익형 부동산, 예를 상가라고 해볼게요. 공실이 생겼어요.
또 임대료가 하락했어요. 지금 상가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상보다 낮은 수익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진 거죠. 자, 이런 임대시장의 변동성도 굉장히 큰 위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산가치 하락 가능성입니다. 자, 다운사이징 한 후에 5억짜리 주택, 또 내가 투자한 수익형 부동산, 자산가치가 하락할 수 있잖아요. 지금 상가가 그렇습니다. 그죠? 지산도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가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려갔을 때 그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역 선택이나 투자 상품 선정을 잘못하게 되면요, 예상한 것만큼 수익률도 이루지 못하고 또 자본 이득을 얻기는커녕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씨는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선택한 수익형 부동산 얼마나 안정적일까? 여기서 안정적이란 말은 공실 없이, 임대료 하락 없이 인플레 해지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오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인플레이션 대비 추가적인 대책이 있는가, 필요한가? 마지막 세 번째, 다운사이징 후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나? 이것도 현실적인 문제죠. 내가 10억짜리, 예를 들어서 40평짜리 집에 살다가 20평대 아파트 산다고 가정해 볼게요. 또 서울에 살다가 다운사이징을 위해서 경기도 쪽으로 나갔다. 자, 그런 환경에, 그런 새로운 환경에 내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적응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여기 두 분은 10년 뒤에 만났습니다. 60살에 각자의 선택을 했고 10년 뒤 70살이 돼서 둘이 만났어요. 그때 선택이 서로가 후회되지 않아야겠죠. 그럼 중요한 게 각자의 재정 상태, 또 건강, 목표, 각자의 삶의 가치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서 선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기 상황 분석하기입니다. 객관적으로 현재 상황을 분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건강 상태, 너무너무 중요하죠. 내가 10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 재정 상태, 내가 자산 규모, 또 유동성, 또 미래 예상 지출을 꼼꼼히 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목돈이 중간에 나갈 수도 있어요. 자녀가 결혼한다든가 또 의료비로 큰 지출이 나갈 수가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대비가 돼 있는가. 자, 마지막, 라이프 스타일. 이건 이제 개개인의 성향 또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그거에 따라서 선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위험 분산과 유동성 확보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 씨 같은 경우는 자산을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낮고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죠. 또 이 씨는 뭐죠? 이 씨는 거주형 부동산 또 수익형 부동산 나눠서 분산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분도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두 분의 전략을 보완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일부 자산은 금융상품, 예를 들어서 채권, 또 ETF, 또 연금 상품에 분산해서 유동성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포트폴리오는요, 장기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현금 흐름 확보입니다. 우리가 은퇴 후에 60살 이후에 내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김 씨 같은 경우는 건강 리스크, 이게 너무나 커요. 내가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메꾸겠다. 만약 내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겠죠. 이 씨도 마찬가지죠. 지금 임대 수익 그 200만 원이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지, 그죠? 공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임대료가 하락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부동산에만 의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 씨와 이 씨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첫 번째, 내 건강 상태, 재정 상태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산 포트폴리오 다각화 또 유동성 확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정적인 현금 흐름 최우선 과제로 하셔야 됩니다. 60 이후에 내가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요, 은퇴 후에 이 씨와 김 씨 사례를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제 극단적으로 나눴긴 했지만 대부분 이 범주에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0살의 그 선택이 우리가 100세 시대에 적어도 30년, 40년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60살이 됐을 때 자산관리 또 재정 상태를 어떻게 운영할지 심각하게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또 심각하게 정밀하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